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세상의 모든 사연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수야, 너는 사귀는 여자도 없니? 왜 없어요? 있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니?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있니? 얼굴 좀 보자. 알았어요. 집에 한번 데리고 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 지민이를 부모님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지민이는 유명 광고회사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며 지내고 있었고, 저도 말하면 누구나 알 만한 큰 회사에서 막 과장으로 진급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몇 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에다가 부모님이 무이자로 빌려주신 돈을 합쳐 아파트를 사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부모님 집에서는 지하철로 한 정거장, 지민이 집에서는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지민이를 보자고 하여 지민이와 급하게 의논하여 지민이 부모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았습니다. 내 나이가 이미 33인데다 지민이 나이도 30이어서 말이 나온 김에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느라 일과 결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까지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안 하려면 모를까, 결혼하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양쪽 부모님을 뵙고 상견례를 하고 그런 다음 그 해를 넘기지 않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파트 사느라고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지민이가 저축한 돈으로 갚았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한 것은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한 소리 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어머니는 모든 일을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시집 중심으로 생각하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 싫었습니다. 어쨌거나 결혼하니 좋았습니다. 주말에 번들해야지만 비싸기만 한 식당에서 체하느라고 쓸데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데이트할 필요도 없었고, 데이트한 후 헤어지면서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둘이 취했을 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상을 발로 밀어놓고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면 되니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됐을까요? 신랑 현수의 34번째 생일날이 내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생일 축하를 어디서 할까 둘이 의논 중인데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 생일이니 내일 아침 먹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명령인데 거절합니까? 주말마다 즐기는 늦잠을 포기하고 새벽부터 준비해서는 시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생일상을 잘 차려놓았습니다.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이었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는 국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은 제가 푸고 국은 시어머니가 떴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 저의 국그릇에는 미역만 들었고 소고기는 몇 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신랑의 국그릇을 보니 미역 반, 소고기 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일부러 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기가 비싸서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다니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야말로 살로 안 가는 밥을 억지로 먹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현수야, 내 마누라 얼굴은 초롱초롱 예쁘기만 한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냐?
깜짝 놀란 신랑이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제 엄마를 쳐다보다 말고는 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저의 심장을 푹 하고 찔렀습니다. 남편한테 잘해야 너도 빛나는 거다. 남편 좀 거두어 먹이고 신경 좀 써라.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했습니다. 침실에 못 들어오게 했더니 신랑은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며칠 따로 잤더니 오히려 내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하고 같은 침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자니 나름 괜찮았습니다. 일부러라도 부부싸움을 해야겠다고 신랑 품에 안겨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신랑네 집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다른 식구들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불교 신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신랑은 사실 신실한 불교 신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을 뵐 때 결혼 후에 교회 다니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니 신랑이 우리 집에서 약속한 것을 시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신랑은 주말마다 우리 집 식구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절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갔고 본가의 제사에도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신교 신자라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명절이나 제삿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집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일로 신랑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신랑이 제게 고백한 말에 의하면 처가에서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훨씬 강했다고 합니다. 시집에 일이 있어 신랑이 절에 갔다 오거나 사정이 생겨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기라도 하면 저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 식구, 거기에다가 교회 목사님까지 한마디씩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의 약속과는 달리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저의 어머니는 신랑을 타박했습니다. 친가와 처가 양쪽에서 압력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제게 가하는 시집의 압력도 만만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선조들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시가에 다니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시어머니가 가족을 대표해서 저에게 꾸중하거나 타박했습니다. 그러나 제사 등에 참석하지 않고 명절에 시집에 오지 않는 일에는 시아버님까지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부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오랜 투쟁과 고심과 논의 끝에 우리 부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날의 대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단 주일이 아닐 때 가족의 일로 절에 가는 것은 허용한다. 아내는 시집의 제사나 명절 차례에는 참석한다. 단 조상님께 절은 안 해도 좋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안 먹는다. 단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합의문을 양쪽 부모님께 허락받는 것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후에 벌어진 일에 비하면 우리 부부의 종교 갈등은 그야말로 새발에 피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나면서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노산이라는 말을 듣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고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았고 양가의 축복 속에 쌍둥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라 걱정됐지만 이왕 맞는 매 먼저 맞자는 기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는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시원섭섭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광고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여사원의 경우
퇴사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겼습니다. 신랑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니까 상사들의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배들을 예로 들면서 진급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도 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님이 다리가 안 좋으십니다. 발목에 힘을 주기 어려워서 지팡이가 있어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의논한 결과는 친정과 시집 양쪽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님에게 현명한 방책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도와달라고 SOS를 친 것입니다. 물론 저희 친정집에는 시어머님의 몸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더하여 양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그저 봐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넌지시 언지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스케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주 3일은 친정의 부모님 두 분이 주간에 우리 아파트로 출근하여 쌍둥이를 돌본다.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2일은 시집의 부모님 두 분이 주간에 우리 아파트로 출근하여 쌍둥이를 돌본다. 토, 일요일 주말과 평일이라도 공휴일은 양가의 부모님이 오실 필요가 없이 우리 부부가 쌍둥이를 돌본다. 처음 한두 달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키우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커간다는 것이 정말 고맙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시어머님 다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뇨까지 심해지면서 목, 금, 이틀을 거의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까 친정에 부탁할 수밖에요. 그래서 처음 계획과는 달리 친정 부모님이 5일 동안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사정을 이해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추스르시도록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쌍둥이를 키운다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쌍둥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시어머니 다리 상태가 어떤가 하고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귀 곁으로 들으니 연말 모임을 하고 뒤풀이로 여고 동창들하고 노래방에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보내는 양육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전화를 끊고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시어머니를 규탄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손자들을 돌보러 못 오신다는 시어머니가 연말 모임에 나가시고 노래방까지 가셨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돌보러 오시지 않아도 지금까지 보내던 거니까 계속해서 보내다가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서 2달 전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더니 왜 돈 안 보내느냐고 재촉하다니 이것 또한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낫겠다면서 울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떡합니까? 엄마의 무신경을 탓하면서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는 수밖에. 그런데 다음날 퇴근해 보니 장인 장모님이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 지민이한테 다 들었다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쌍둥이 양육을 처가에 맡기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작심을 한 것처럼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시지도 못한다는 양반이 동창회에 나가고 거기에다가 노래방까지 가시느냐? 해도 너무한다. 우리 집이 만만하냐?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집에 오느냐? 우리 부부는 사생활을 포기하고 외손주를 돌보러 오는데 사도는 친손주한테 어찌 그리 무관심하시냐? 다음 날 저도 엄마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가 여고 동창회에 가고 노래방에도 간 이야기를
무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한 이유를 눈치챈 아버지가 펄쩍 뛰셨습니다. 나쁜 놈. 내가 지금 그걸 따지려고 전화했느냐? 네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느냐?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다. 친구들이 하도 전화해서 내가 식당까지 태워주었고, 친구들이 억지로 노래방까지 끌고 가서 내가 지키고 섰다가 태워서 집에 데리고 왔다. 전화하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야기는 입도 못 댔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장모님까지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는 판에 이 일을 어찌 해결할지 막막합니다. 무엇보다 처가는 처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매우 깊은 불신이 생겨서 우리 집을 보기도 싫다고 하니 결혼 3년 차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중재해야 하는데 참 힘드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도 어떻게든 해결될 거로 믿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니 저는 제가 혼자 큰 줄로 알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사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화목토 3번 이야기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